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의 전 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5명과 최소한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도 우리 국정원이 모두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기획본부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한 거란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 관련 속보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 날짜에 대해 설 연휴 기간에도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토요일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재판 통해서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최병표 실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라고 예. 있죠.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팀장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 들은 내용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저런 대장동의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대장동 설계를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는데 그 고정적으로 1,822억을 먼저 확보한 뒤에 나머지를 이제 설계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은 천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822억이라는 고정 수입을 확보하도록 설계한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정민용 변호사한테 했다는 것이고 그 증언을 지금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서윤익 변호사. 그렇다면 이게 검찰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언이 됩니까? 그렇죠. 가장 이게 중요한 쟁점이 이거 초과이익 있잖아요. 예. 초과이익을 왜 민간업자들한테 다 몰아주느냐. 예.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초과이익을 지분에 따라 다시 이게 나눈다 하더라도 저는 민간업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다. 예.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칼자루는 성남시가 쥐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가 갑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과이익을 지분 따라 나누자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고 또 실무자들도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걸 이게 빼준 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이 부분이 지금 배임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대가가 바로 천화동인 1호에 한 700억 이걸 대가로 우리에게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요 모든 사람의 정은 일치합니다. 옛날에 김만배 씨도요 김만배 씨도 이게 설계는 다 그분이 했다. 지금도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게 맞죠. 어떻게 이재명 시장 결재는 설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당시 규정에도 맞고 이 부분은 이게 그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 그때 그 당군일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이게 모든 걸 다 설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요.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한 게 바로 이재명 시장의 지시였다. 이런 증언으로 보이는데 전수민 변호사 볼 때는 어떠세요? 저는 검찰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추가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항 넣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하는 게 좀 법리적으로는 좀 많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업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뭐 민하고 관하고 어떤 이익에 대해서 서로의 이제 배분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를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성남시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은 가져가고 대신에 초과이익은 미인에게 넘기겠다. 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 관의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한 사업 계획인데 이 사업 계획 자체를 가지고 배임이다 아니다라고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네. 무리한 해석이고, 과거에 이제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해서 뭐 직권 남용으로 그거를 이제 검찰이 기소했던 그런 사안과 야채 유사하다고 이제 저는 오히려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대장동 사항의 핵심은 검찰이 할 일은 이게 뭐 초과이익 환수가 배임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돈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는지 뇌물이 갔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밝히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과거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당시에 대장동 설계자 내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 사업 책임자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셨던 지사님이시죠? 개발 사업의 잠깐만요, 지사님. 네네. 책임자 누구신지. 유동규 씨, 김만배 씨 아니잖아요. 지사님.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가 맞지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과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걸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는 초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걸 뭐 건의했다 아니면 뭐 있던 걸 뺐다 뭐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설계를 안 했던 건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거든요. 자,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 측에서 제기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가장 놀라고도 좀 분노한 지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총 7%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5천만 원하고 3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총 4,040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아니 도대체 이런 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가장 놀랐던 지점인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뭐 본인은 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국감시에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부동산 불황이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822억만 받기로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최하한선으로 해서 1,830억에 대한 고정이득을 받기로 했다면은 혹시나 모를 초과 이익이 환수될 것에 대해서는 왜 대비하지 않고 그것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것까지를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물적 증거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임에 있어서도 네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뭐 1,000억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정황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초과 이익이 생기는 거를 예상하기보다는 확실한 이 이익부터 챙기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확정 이익을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측 못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었고 저희는 확정 이익을 갖게 돼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확정적인 이익부터 챙겨야지 이걸 투기하듯이 미래에 뭐 잘 될 거다 생각해서 하다가는 오히려 이익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말하자면 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감정가가 1조가 넘었다는 부분, 지역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좋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 손해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 도계공을 만들려 했을 때 이미 이런 설계안을 갖고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고정적인 확정 이익을 가지면서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업자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공공환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아마 논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땅값을 너무 싸게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예. 과연 그것이 공공환수냐. 사실은 이익이 생겼으면 더 많이 초기에 너무 싸게 땅값을 판 원주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네.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보면요,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시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실한 것부터 좀 챙겨놓고 이게 안 될 때라도 자신들이 가져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때 부동산 경기가 그 지역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이제 논의가 된 게 2015년이거든요. 네. 15년 2월에 공모지침서가 나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사실 뭐 6개월 뒤에 어떻게 되고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2015년 2월에 공모지침서가 나갔더라도 네. 대장동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는 뭐 한 4년, 5년 뒤거든요. 네. 4년, 5년 뒤에 대장동과 관련한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장기 예측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민관 합동개발이나 또는 뭐 공공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 뭐 이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뭐 침체가 된다든가 침체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훨씬 그 화랑일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곳곳에 장치로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꾸 고정이익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침체됐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현실로 우리가 바라보듯이 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초과 이익 발생하면 그거 다 민간이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배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공공개발에는 네. 몇 년 뒤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네. 넣어놔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년 뒤에 뭐 300억 정도 이익이 예상됐는데 그때 갔더니 3천억이다. 그러면 그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장치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들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배임 혐의라고 지금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BS 보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실무진의 보고 내용에 X표를 쳤다. 이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이렇게 적었대요. 땅을 수용하는 방식과 다른 땅을 대신 주는 방식을 혼합한 사업 추진은 민간 사업자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고 적용 사례도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의견에 누군가 이렇게 X표를 친 거예요. X표를 쳤는데 이게 최종 결정 문건에 빠진 걸 보면 X표 친 사람이 이 대표 아니냐, 이 시장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서영 변호사님, 이건 뭐 어느 정도의 그 신뢰 신빙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그 보통은 환제 방식을 이게 싫어하죠. 땅을 이게 환제라는 건 땅을 서로 맞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싸게 수용을 하면 사업하기가 더 편한데 아마 이게 두 개를 혼용하는 이런 이제 그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실무 검토에서 네. 이런 이제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은 제가 봐도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하면 되는 거지. 예. 혼용하는 게 전국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게 민간 사업자가 환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수용에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남욱이나 김만배 씨 예. 이분들이 이 방안을 어떻게 선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비판적인 실무자가 검토를 해놨잖아요. 예. 이걸 이게 이재명 시장이 직접 삭제했다. 네. 이 말은 이제 결국 어떤 방식으로 갈지 이 모든 걸 이게 이재명 시장이 다 최종 결정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관여했다는 의미가 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쟁점을 자꾸 흐리는데 네. 지금 초과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확정이익을 1,820억 가져가라 이거죠. 리스크 없이. 예. 이렇게 가져가고도 만에 하나 초과이익이 생길 때 네. 그러면 이게 그때도 이게 지분 따라 환수하는 이걸 두는데 그때 그 민간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걸 나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기본적인 이익은 보장이 되고 예. 초과이익을 나누는 문제니까 그렇죠.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왜 뺐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대가가 있다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천화동 1호에 돈이 지금 정지상 실자가 기소가 돼 있잖아. 428억. 네. 이 대가로 빼줬다. 그래서 이게 배임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됐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이 X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출석할 때 모습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잘못은 없지만 검찰 소환 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사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결과 뒤집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이재명 대표가 특혜 제공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번 재판 때 정민영 변호사가 천화동이 유동규 본부장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짠맞습니다. 그분이 뭘 잘 알겠습니까? 혹시 그 대장동 1공단 사업 보고서 X표 친 거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 통해서요.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정민용 씨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래도 기자들에게 좀 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전수민 변호사님, 이게 지금 유동규 씨의 이야기, 정민용 씨의 얘기, 이재명 대표 측 이야기 서로 좀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 얘기한 대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은 이제 밝혀질 사안들이라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는지 그거를 밝히는 여부가 재판에서 핵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아마 3가지 정도 재판부에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가 최근 검사나 판사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그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거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냐 그런 것도 핵심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금 핵심 관계자들 증언이 잘 아시다시피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증언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신빙성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 지금 네. 방금 나왔던 이제 정민용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대장동 개발 공모 관련해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시가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그 주민 보상 방안을 지시를 했다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는 이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되는 게 초과이익 관련된 부분, 환수를 왜 안 했냐인데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건 명백한 특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한번 먼저 보시죠. 민간이익, 즉 대장동 깐부를 강케한 주요 사안만을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뭘까요? 작정하고 시장님한테 왕따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하여 시장을 속였다. 아님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 책임의 소지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안 했다. 아님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삭제했다. 아님 은밀히 유동규 본부장이 직보를 했다. 저는 대장동 게이트가 점점 이재명 게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사님께서는 민간의 개발 이익 규모나 초과 이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는 OX만 있는 게 아니고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대략적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결과 보고를 구두로라도 받지요.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익 배분은 도시개발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덕지구라고 있어요. 경기도 평택인데 이 대장동과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민간 개발을 하던 걸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초과이익 환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과거 대장동에서 빠졌던 게 여기 들어갔던 걸 보면 왜 그럼 대장동만 꼭 빠졌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김민주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배임 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기에서 소수에게 큰 이득을 몰아준 것이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이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재명 그러니까 지사 시절에 이제 그 추진되던 사업인데 일종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장동과 비슷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하기로 한 것도 일종의 어게인 대장동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대장동에서는 이것을 삭제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또다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 뭐 초과이익 환수를 가지고는 이게 말장난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보고를 했는데 삭제한 건지 아니면 건의를 안 받아들인 건지 이런저런 데 대한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컨트롤타운은 사실은 뭐 시장이 있었지만 정신상 실장이 거의 유동규 본부장하고 상당히 많이 소통하면서 일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언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얼마나 검찰이 말하자면 수사나 증거 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했는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 정진상이 위임됐는데 자기네들끼리 했다라고 한 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이 사건이 말하자면 이재명 시장 이전에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가는 과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배임의 여부 또 초과이익 환수가 그 당시에 틀렸다고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상황을 저는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민간업자 간의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알려주지 않죠. 지금 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민간 합동 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익이 얼마가 남으면 이거를 민간이 얼마를 가져가고 공공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시장이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 시장이 결정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822억의 고정 수입만 내가 가져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거는 그럼 1822억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그러면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5천억, 7천억 막 이렇게 갔을 때 그거는 그럼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도록 이재명 성남시장이 놔둔 거잖아요.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어느 시장이 그거를 모르고 우리 요만큼만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돈이 뭐 1조가 되든 얼마가 되든 다 가져가라 이렇게 결정하는 건 배임이죠. 지금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꾸 제가 보건대는 좀 교묘하게 저는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시장이 예전에 이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민간이 얼마를 가져가든 나는 요것만 챙기면 돼라고 생각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신중하거든요. 이게 이전 대장동 사업을 이제 먼저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당연히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민과 관이 했던 합동 사업인데 당연히 이제 관이 많이 가져가는 게 좋죠. 이제 시민들이나 그 국민들에게. 그러지만 하나의 조건은 손해가 났을 때 그만큼 손해도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많이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내걸었던 조건은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에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네.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민에게 주겠다. 초과이익은 미래에 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되 예측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거는 그 손해까지도 우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사업 전략적 의도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략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으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그 민과 관이 협의할 때요. 초과 이익을 넣었을 때 성남시가 포기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없어요. 지금 이 조건 내에서 플러스 알파로 초과이익 환수를 더해도 민간업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 변호사님은 자꾸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넣으면 그럼 손해봤을 때 성남시도 손해 물어라. 네. 이거는 전혀 저는 이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네. 지금 이 조건에서 플러스로 초과이익 환수해도 그걸 이게 거부할 명분도 없고 당신에게 또 성남시가 칼을 쥐고 있는 갑인데 네. 그리고 이게 초과이익 아닙니까? 정상 이익은 다 가져가잖아요. 저는 당시에 보면 이게 헐값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택지를 분양한 이익이 4,040억이에요. 네네. 아파트는 빼더라도 이게 손해볼 수가 있습니까? 손해볼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네. 우리 이게 땅값이라는 게 헐값에 수용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이게 분양하는데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순수하게 그걸 빼도 배임인데 문제는 이게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측의 돈이라는 진술이 김만배 씨 빼고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가를 보고 특혜를 줬다는 거죠. 자,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으니까 법정에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뭔가를 좀 줘야지만 올 수 있으니까 초과이익이라는 부분을 아예 생각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 제기된 게 그 사업이 실패할 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익이 나는 사업에 뭐 초과이익이 나면 그 나누는 조건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아예 생각을 안 했을까? 이 시장만큼 그 똑똑하신 분이 왜 그걸 몰랐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공공개발이나 민관 합동개발 같은 데 초과이익 환수사항이 없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는 다 있다니까요. 있는데 유독 이 대장동에만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뺐다고 지금 이걸 분석을 하는 것이지 다른 데도 없고 대장동에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명 시장을 둘러싼 대표를 둘러싼 이 대장동 논란 뭐 설 연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출두 여부를 두고도 시기와 시간을 두고도 검찰과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게 법무장관의 중요 임무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이고요.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거기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네, 오늘 한 장관이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참 많이 했는데 첫째가 이 민주당이 범죄 수사 방해하기 위해서 좌표 찍고 선동한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꾸를 했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주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청이 외풍에 대해서 그 저항을 느끼지 않고 바르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 성남 FC 관련해서도 없어졌던 사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다시 꺼내가지고 뭐 조작된 수사를 한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상황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혐의와 불송치는 어차피 다른 개념인데 네. 이것을 가지고 자꾸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짠 나타나서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네.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보시죠. 제1야당 대표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이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 김영주 의원님, 이 뭐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표현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얄밉죠. 근데 더군다나 사실은 지금 이 정부의 검찰총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나와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조금 더 발언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검찰이 수세에 몰렸을 때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의 관행으로. 물론 뭐 새로운 스타일의 장관 스타일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잘못하다가는 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이 이미 검찰총장, 지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이미 일색일문의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또 혹은 전체 바로 다이렉트리 검찰에게 말하자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조금 더 한동훈 장관의 발언 수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한동훈 장관과 이 주고받는 말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한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표현이 이렇게 좀 화려해지잖아요. 이게 정치거든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이걸 왜 저렇게 후회할 날이 와요. 그냥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시라. 멋있는 말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는 말,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맞는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예, 이 맞는 말인지 따지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죠. 이게 과연 팩트나 증거에 맞는 말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은 맞고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멋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을 계속 하니까 그게 멋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장관이 멋있는 말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장관에게 정무직이에요. 뭐
멋있는 말을 한다 해서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무슨 후회를 할지 이거 아무 게 맥락도 없는 김종민 의원의 지적이고요. 예. 저는 오히려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비교돼요. 예. 이재명 대표는 뭘 했습니까? 검찰보고 근데 이게 경찰복을 입은 강도라고 있습니다. 아, 예. 경찰복을 입은 강도다. 예. 이런 게 과연 국민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거는 팩트도 아니고 네. 멋있는 말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막말 아닙니까? 거의. 따라서는 한동훈 장관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네. 상식에 맞게 맞는 말만 딱 골라서 네. 반박하는 거 아주 잘하고 있고 멋있는 말이다. 예.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한 장관에 대해서 연일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는 김종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아직 뭐 정치인인 것도 아니어서 근데 법무부 장관은요,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 정치의 이런 쌈박지 정치 말고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나경원 전 대표 말을 좀 빌리고 싶은데 나경원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2019년에 우리는 조국 사태를 외쳤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치의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정치 교체의 씨앗을 심었다. 저는 이 워딩에서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국민의힘과 검찰이 같이 정권 교체에 일어났다는 자기 발언,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뭐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든지 아니면 말 맞추기 뭐 신호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음모론과 다수당 힘 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 이런 정치적 워딩을 하시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 헌법상 중립성을 위반을 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없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인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 검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인이구나 라는 인식을 준다는 점에서 좀 발언하실 때 본인의 직위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한 장관이 뭐 출근길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이 캄보디아와 태국 당국과 우리 당국 간의 협조 관계 굳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죠. 사법 공조를 지금 사실 태국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카 같은 경우는 아직 도주 중이고 검거가 안 됐거든요. 태국 당국에 수감된 분들도 있고 지금 캄보디아 가다 잡힌 분들도 있는데요. 이 캄보디아와 태국 당국과 저희 당국 간의 협조 관계는 굳건합니다.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범죄 저지르고 해외에 도망간 중범죄자나 그 사람을 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원주를 간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와야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자, 범죄 저지르고 해외에 도망간 중범죄자들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원주를 간 사람들 잡아와야 한다. 이런 자신감 보였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서 해외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잡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저거야말로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잡아올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쌍방울 그룹의 전 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 같은 사람이 태국에서 붙잡혔는데 뭐 사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캄보디아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태국 현지에서 수발듯 들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붙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법공조가 잘 돼 있다.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도 곧 소환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고 보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거는 좀 지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뭐 누가 흠잡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기자들로서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취재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그런 걸 안 하는 것으로 예. 보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까지를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돼서 저걸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네. 적어도 뭐 현행 무슨 위법 행위나 뭐 이런 게 아닌 한 저는 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에 네. 민주당이 말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대신에 대북 송금, 배임 이런 부분들 담기긴 했고요. 이 전환 사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여기부터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거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보실 때 이 제재 위반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걸리잖아요. 네.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외환법 위반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기도와 북한 뭐 말하자면 조평통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회영 전 평화부지사의 관계, 네. 또 나아가서는 예찬 전 총리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예.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그 중에서도 뭐 사전 선거 운동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경기도에 말하자면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쌍방울이 대납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비교 봤을 때 단일 기업이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막 들어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사과문을 입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내놨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윤 대통령이 본의가 아닐 거라고 말한 건 자신의 불찰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임한 거 이게 본의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한 건 자신의 불찰이다. 해임 결정은 대통령 본인이 말한 건데 이게 아니라고 한 게 불찰이라는 거고요. 대통령께 누가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윤 정부 성공의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자신의 이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해임한 거, 기후환경대사 자리를 해임한 거,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한 것처럼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이다. 누가 된 점 깊이 사과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당대표 경선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걱정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최 편집장님 어느 쪽일까요? 출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저렇게 보면 결국 출마의 뜻을 접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함께 내년 총선을 본인이 대표가 돼서 뭐 잘 치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는데 네. 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얘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불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문까지 게재한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출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네. 그런데 저걸 사과문을 냈다는 사실은 그리고 당원들과 늘 함께하겠다. 그 배경에는 자기가 대표로 나오지 않더라도 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등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오늘 입장은 결국 불출마 쪽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만약에 진짜 불출마할 것 같았으면 저렇게 사과하면서 불출마까지 발표했겠죠. 근데 저는 저렇게 사과한 거는 최대한 이게 윤심을 거스르지는 않고 이 말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못한다 했으니 그리고 이게 반윤 해서는 이게 당원의 지지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대한 이게 대통령실과 원만하게 좀 갈등을 해소하고 반윤 행보를 안 한다. 이런 이제 그 사과의 표현이고 오히려 이제 저는 당원과 함께 한다는 말은 출마 선언은 이제 곧 아마 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21일 날 돌아오시니까 원래는 이게 돌아오면 설 민심 때문에 돌아오시자 말자 이게 할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어요. 지금 워낙 이게 그 공격이 세니까 아마 설까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며칠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이게 나경원 측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번도 이게 출마 의지를 굽힌 적은 없다. 한 번도 이게 고민한 적도 없다. 따라서 저는 예의는 갖추되 출마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전 의원의 마음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알기 어렵죠.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전화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김현주 대변인 생각은요?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도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또 대선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대선 운동 캠페인에 힘을 합쳤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그와 같은 해임 결정이 나왔어도 본인 속마음으로는 아마 저게 왜곡돼서 의견이 전달돼서 그렇지 대통령 본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라는 꼭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변화의 추이를 지켜본다거나 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여러 가지 좀 의혹 제기 차원에서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거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꼈을 것이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불찰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후에 또 여론 추이가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나 전 의원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입장문만 가지고는 출마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뭔가 좀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뭐 다른 길을 또 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나 전 의원 입장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측근들은 무조건 나간다 그러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가 이렇게 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만나거나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받고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도 좀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보면 뭐 여배우 김부선도 모른다, 뭐 고 김문기 씨도 호주 뉴질랜드 가서 같은 팀에서 골프 쳐도 모른다고 하시고 네이버에서 그 성남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시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 처음 듣는다, 뭐 정진상이 그랬냐, 뭐 두고 보시죠. 이분은 뭐 모른다가 전매 특허인 분이시니까 다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의 경우를 또 소환하는 이유는 저희가 너무 웃기고요. 김문기 씨 거는 이겁니다. 한 방송사에 출연했는데 앵커가 질문을 해요.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잘 아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답한 그 사안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면 개인적인 거, 공적인 거 좀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공적으로 아는 거 다른 겁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결국 핵심이 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사진건이 나왔었는데 사진에서 갑자기 좀 어떤 사람과 사진 찍고 싶은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진 같이 찍게 되면 이 사람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기억할 수 없는 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뭐 재판 가서 그게 밝혀지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재판이나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 다 모든 것들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죄인이고 범죄를 저질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죄형 법정주의가 아닌 죄형 보도주의, 이미 죄를 정해놓고 검찰이 발표한 대로 그 법조 기자들이 그대로 써서 국민들에게 그런 심정을 굳히게 하고 지금 설날 바로 직전에 이런 걸 하는 게 밥상머리 앞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어서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결탁이라던가 이거에 따른 국민에게 심정을 형성하는 것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 전혀 뭐 전화번호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그러다가 KBS 인터뷰에 나와서는 전화 한 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할까 궁금해했거든요, 사실은요. 김영재 의원님 보실 때 어때요? 글쎄요, 저는 뭐 그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입에 담아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하고 체포당함으로써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그런 질문이 올 수 있다라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 예행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은 왜 그러면 해경중 김씨 사건 혹은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법률과 했던 사람들이 다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 또는 임원을 맞아 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다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재명 대표가 꼬리를 자를 수 있는가 그걸 아마 지켜보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에 뭐 가까운 사이다 이런 진술들이 몇 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대표 쪽에서 그걸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던데 법정에서 또 밝혀질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담동 이른바 술자리 논란 다 기억나시죠? 더 탐사라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술자리 장소로 이 청담동 쪽을 청담동에서 논현동 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논현동 쪽으로. 그러면서 그 업소를 찾아가지고 여기 맞다. 장소만 동네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서 했는데 자기들이 뭐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여기를 막 찾아갔어요. 인터뷰 하라 그러고 직원들 퇴근하는 거 보고 왜 도망가냐 그러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요. 그랬더니 이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인데 이미키 씨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어요. 이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더 탐사에서 왜 여길 가가지고 난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 탐사의 주장은 더 탐사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자기네들은 청담 게이트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담 게이트가 지금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저 술집에 그동안의 첼리스트가 주장했던 것을 쭉 보면 청담동에서 논현동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30명 들어가는 자리, 그다음에 뭐 외부 인사가 가서 연주하는 자리, 그다음에 뭐 충분히 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뭐 노래하고 할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등등을 전부 얘기를 해가면서 자 자기네들이 청담동 게이트라고 했던 것을 요 자리로 이렇게 바꾸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더 탐사가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려면 우선 청담 게이트를 그럼 논현 게이트로 우선 바꿔야 되는 거고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러면 경찰에서 확보한 그 첼리스트나 아니면 이세창 씨 자유청년맨 전 총재 권한대행 이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잖아요. 그 위치 추적에 다 청담동 그다음에 청담동 끝나고 나서는 역삼동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이 과학적인 근거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청담동이 아니고 논현동이더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동안 보도라고 해가면서 주장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우선 그걸 뒤집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고 난 다음에 왜 이게 논현동의 이 술집이 그 이른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문제의 장소여야 하는가에 관한 근거를 하나둘씩 제기하기 전에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엉뚱한 데 가서 또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같이 있었다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디 사라졌고요. 장소만 똑같다는 거예요. 연예인 사장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럼 윤 대통령 한 장관, 변호사 30명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서 퇴근하는 직원들 모습 찍으면서 취재진이 떠나자마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사람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느냐. 이런 식의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친구들이 가수인데요. 예. 오산에서 이제 그 피아노 하나 두고 30명 이상 들어갑니다. 아니, 연예인 사장하면서 연예인들이 음악 이게 카페라든지 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예. 그럼 이게 전부 다 그 게이트입니까? 정말 이게 말다 30명 수용해 연예인 사장,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이것만 가지고 딱 논현동이다. 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현정의 파트너 변호사를 만났더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정식으로 초청해도 김현장이 30명 모으기 어렵다더라고. 그만큼 이게 김현장이 따로 움직인 바쁜 조직입니다. 전부 이게 별도예요. 대통령이 청와대 다 오라도 30명이 안 되는데 술자리에 김현장 30명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과학수사에 의해서 CCTV라든지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때 다 이게 그 행적이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탐사가 자꾸 이렇게 보도하면요. 그러면 이게 가게 매출이 엄청 떨어지고 청담동이 그 집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따라서는 이 부분에 이게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가처분까지 그리고 이게 저는 형사 처벌까지 해야 된다 봅니다. 예, 뭐 이 주인인 가수 이미키 씨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대요.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 아니다. 정정 보도하고 영상 내려달라 그러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형사 조치는 좀 자제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더 탐사가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언제 누가 어떻게 와 있었던 거 그걸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 인정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유튜브 방송하고 거기서 수익 얻는 거 과연 바람직한 건지 본인들이 언론이라는데 그게 과연 언론의 본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취재한 결과인데요. 단독 취재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성 국정원장이 간첩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저희 메인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 수사 라인이 말한 부분인데 뭐냐면 2017년 북한 지령을 받고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던 충북 동지회 이런 경우에 2018년 초에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선 원장이 남북 관계가 개선 중이니 보류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청주 간첩단의 수사가 지연된 사이에 이 35차례에 걸쳐서 북한과 교신이 있었고 2019년에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 받은 것 이것도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청주 간첩단과 알고 지냈다는 신 씨의 인터뷰 한번 보시죠. 만날 때마다 이제 뭐 사회개혁, 정치개혁 쪽에 얘기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중심이 좀 돼야 된다. 그 친구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주로 농업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 동포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게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예산을 좀 지원받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받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를 간다 소리는 자주 했어요. 네. 자, 이 사건이 뭔데 이 성 국정원장이 이걸 좀 보류하고 그랬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상황일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충북 동지의 사건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만둘 무렵에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수사가 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2018년, 2017년부터 2018년 이 어간에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던 것처럼
서훈 전 국정원장이 그걸 막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이건 잘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그 사실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뭐 서훈 전 국정원장이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조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왜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걸 그 수사를 못하도록 했는지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정도의 설명 가지고서 과연 그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그 수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북동주에는 2021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국회에서 왜 그때 보류를 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보시죠. 실장님께서 이거 국정원장 재직 시에 이 간첩단 사건 이거 보고 받으셨죠?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거 보고 받고 대통령께 보고했는가요? 이런 간첩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대통령께 그 사건을 보고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 간첩단이 제일 활동 피크 시대가 언제냐? 바로 실장님께서 국정원장 재직할 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그런데 그때 2018년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국정원 충북 지부 대공수사 요원들이 이들에 대한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 이들을 체포해 사법 처리하자라고 실장님께 제기하니까 당시 실장님께서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좀 늦추자며 사법 처리 시작 결재를 미루었다.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국가 방첩 업무는 남북 관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성격의 글쎄,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사실이 이해하면 되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면에서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저는 이 간첩 사안에 대해서 좀 간첩 수사 자체에 대해서 ABC를 좀 모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간첩을 수사할 때는 정말 일망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윗선의 연락책이 누구인지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 국회라든가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윗선까지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그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당의 논리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그 3.1이라든가 8.1절 이렇게 연설문을 하실 때 본인이 빨갱이라든가 어떠한 종북이라든가 이런 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 연설문 워딩 하나하나를 고치는 게 문재인의 청와대였거든요. 그런데 특히 간첩이라는 거는 정말 국익을 해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다른 이념적 계산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때문에 이거를 좀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수사 중일 때는 어느 곳에서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아마 서훈 실장님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언론에 조각조각 나오는 것 자체가 간첩을 실질적으로 정말 일망타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실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간첩을 풀어주는 형태, 간첩이 다 도망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간첩 수사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국익을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간첩을 더 높은 선에서 잡기 위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랬는지에 대한 거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간첩단 사건이 될지, 이게 뭐 그냥 북한에 동조하는 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에서 민주노총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직 간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요즘 사건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 북한 공작원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국정원에서 파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또 우리 쪽에서는 누가 이슬을 만났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민주노총 간부, 보건의료노조 간부, 그리고 전 금속노조 간부, 평화쉼터 대표,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들을 만납니다. 배성룡, 김일진, 전지선, 리광진, 그리고 40대 공작원,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국정원에서 지금 파악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은 뭐 부부라고 하기도 하고 관광을 갔다 그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이제 첫 번째, 서울에서 이제 중국을 가는데, 중국을 가서
A씨, 이 노조 간부죠. 리광진 공작조에게 남한과 관련된 서류들을 좀 가방을 전달했대요. 뭐 보선 백에 어떻게 넣었다 이게 이제 국정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걸 주고는 이 사람들은 리광진 공작조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가방을 들고 그 속에 뭐가 들은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2016년 9월쯤에 이 북한 공작원 전지선으로부터 이 베트남을 가서 이제 공작금을 받았다는 게 국정원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남대문에 이제 사설 환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 달러 바꿔주는 그쪽에서 한 $10,000 정도를 환전했던 일이 있다.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 이른바 북한에 포섭돼서 이 우리 남쪽에서 활동했던 이런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주장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민주 대변인, 지금 일부에서는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수사를 보면 꼭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구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지금 전국 거점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여럿이지만 그 행태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지역 국가라든가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현지에서 난파 공작, 그러니까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과 접촉을 해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때로는 돈을 받아서 국내에 와서 환전하는 이런 식이고 또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이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을 보면은 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미 투쟁이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각종 집회 현수막 등을 마련하는 이런 개인적인 사업 같은 것을 펼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간첩이 이렇게 횡행을 하고 있었나 하는 점에서 참 아찔하기 짝이 없는데 이 국보법 사범에 관해서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볼 때 문정부 시절에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이 지금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대공 수사 능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력화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대공 수사를 국정원이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 국정원이 여러 가지 정보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그간의 수사 노하우도 많은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간첩단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아마 정부 당국의 이야기라고 또 보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접촉한 것에 대한 증거는 갖고 있다는데 이걸 간첩단까지 엮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민주노총 이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같은 경우에 이 만났다, 북한 대남 공작원들을 만난 정황은 포착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간 건 맞는데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교류한 적은 없다. 국정원이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자신들을 옥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 정국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 전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다, 시도다 이런 주장을 이 당사자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원이 수사를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까지 갔을 때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는 한 명은 어디 사라졌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한번 더 진짜 이 간첩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더 신중하게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내일 귀국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재밌는 그림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물놀이패 공연을 보고 앙코르를 외쳤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네, 스위스 출신의 사물놀이패 대장입니다. 헨드리케 랑게라는 분인데 한국 유학 경험도 있고요. 사물놀이에 이제 푹 빠져서 저렇게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 공연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흥이 올랐던 것 같아요. 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일 날 스위스 쭈리히에서 동포 간담회 당시의 장면이거든요. 네. 저 랑게라는 분이 예. 원래 정말 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 전도사처럼 우리 사물놀이도 익히고 또 너무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유학도 하고 장구 같은 이 전통 악기도 많이 익혀가지고 이제 갔는데 네. 저 당시에 이제 너무 외국인들이지만 사물놀이패가 제대로 연주를 하니까 흥에 겨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앙콜 이렇게 외치니까 네. 바로 또 그에 화답을 해요. 앙콜을 갑시다 이렇게 한국말로 예. 얘기를 하니까 네. 아주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실제로 외국인이지만 우리 문화 전도사로 이렇게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감사의 뜻도 예.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스위스에서 저렇게 이 사물놀이패, 그것도 외국인이 하는 이 사물놀이를 본 그런 감동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2010년, 2014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9년 만에 대면으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거다. 반도체, 철강, 바이오 분야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별 연설 후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안 또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원전의 이런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저희가 반드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전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 발전입니다. 다만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은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근데 이번에 순방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아마 이게 역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세일즈 수주를 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제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하고 이제 그 이번에 UAE 300억 달러 생각되면 이러면 이게 제2의 중동 붐이 됩니다. 네. 저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아주 이제 그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풍력이나 예. 신재생 쪽에 8억 불 이상 네. 수주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제1의 세일즈맨, 제1의 영업사원입니다. 이걸 이게 제대로 이번에 저는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여기 야당에서는 박하게 뭐 MOU인데 확정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지만 네. 모든 사업에게 MOU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상당히 그 앞으로 성과가 있을 걸로 봐요. 네, 윤 대통령 취리 연방공대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같은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이기도 한데요. 양자 역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아주 반가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자코메티 재단입니다. 김 여사가 예전에 한국에 이 자코메티전을 열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랬는데 과거 자코메티 작품에 대해 평가했던 목소리 한번 보시죠. 자코메티 작품처럼 시대의 상징성과 그다음 이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서 훌륭하게 조화되는 작품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코메티의 지금 미술에서의 시장 가격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비싼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 전시를 했던 그곳에 간 거죠. 재단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김현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이제 미술가인데요. 2017년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 전시를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 저 가늘고 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네. 저게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작품인데 저게 원래 석고로 원본을 떠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청동작품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두 번째의 전시기획 보험 가액으로 유명하기도 했던 그런 전시를 주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재단 방문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미 있는 곳을 찾았고요. 활동이 점점점 늘어나지 않나 싶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